안녕하세요. 윤영주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황혼유가에 대해서 네. 궁금한 거 많이 모으셨다고 그래서 네. 궁금한 거 제가 많이 네. 답변을 좀 해드리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박사님은 황혼유가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영상이나 방송 출연 중에서 3대가 행복해지는 황혼유가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네. 의미는 대략 알겠는데요. 이 타이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3대 얘기하면은 이제 조부모님이 육아를 하시는 거 이제 황혼육아라고 하는데, 사실 황혼육아라고 하기에 우리 조부모님들이 연세도 아니야, 나이가 있어.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들 입장에선 조부모님이시잖아요. 이 조부모님 1세대. 그 다음에 아이를 맡기시는 부모님. 그 다음 손주.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대거든요. 근데 이 3대가 행복해지는 황혼육아가 있고요. 3대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황혼육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황혼육아 하면은 조부모님을 주체로 놓으시는 거고요. 조부모님 육아라고도 또 제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실제 정말 적합한 용어는 손주육아입니다. 우리가 손주를 키우는 거거든요. 손주의 부모님이 바로 또 조부모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얽힌 관계예요. 그래서 얽혔다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 관계 많이 촘촘하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얽히고 설켜가지고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은 사이가 바로 이 3대를 좌우하는 황혼육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황혼육아 하면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부모님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를 맡기시는 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먼저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부모님은 손주를 맡으시는 거예요. 이 역할이 정확하지 않으면 진짜 갈등이 굉장히 고조가 되는 것이 바로 황혼육아입니다. 그러면 왜 3대가 행복해야 되느냐? 왜 제가 부모님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조부모님하고 부모님하고 만약에 갈등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주체, 바로 아이가 여기 눈치 보고요, 저기 눈치 보고 이러느라고. 우리 아시잖아요. 자존감도 그렇고요. 눈치 보면 애가 못 커요. 불안해요. 그리고 굉장히 애가 말을 안 들을 확률이 높아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힘든 황혼육아를 결정하셨다면, 사실 뭐 마지못해서 맡으실 수도 있고요. 아유, 내가 너 낳기만 해봐, 내가 그냥 다 키워줄 거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맡았는데 이건 왜인걸, 정말 표현 그대로 창살 없는 감옥이다 라고 생각하시든, 일단 황혼육아를 시작하셨으면 내가 손주를 잘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손주를 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손주를 오냐오냐 키우세요. 손주의 부모가 누구냐면 내 아이, 내 자녀거든요. 근데 이 자녀를 또 내 품의 자녀로 알게 되면은 조부모님께서 막 역할이 헷갈리세요. 이왕 하는 황혼육아 정말 성공적으로 잘하려면 내가 우리 자녀하고 나하고 호흡을 척척 맞춰야 되고요. 그러면 이 손주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아마 지금 선생님도 준비하셨겠지만 황혼육아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님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만나면 고민이 거의 같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얘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버릇을 고칠까? 이게 이제 훈육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녀하고 잘 맞춘다면,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있죠, 손주 자동으로 잘 커요. 우리 아이 잘 키우려고 노력할수록 키우기 어렵거든요. 우리는 키우기도 하지만 얘는 크는 존재예요. 그러면 크도록 한다라는 게 뭐냐면, 부모와 조부모님이 정말 근사한 어른의 역할을 할 때, 갈등을 하더라도 건강한 갈등을 할 때 우리 아이가 그 사이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육아 이왕이면 고생하면서 하시지만 3대가 행복하게 하는 그런 황혼육아였으면 해서 제가 항상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서 3대가 행복해지는 황혼육아, 많이 힘드시겠지만요, 이왕 하시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황혼육아를 위한 시원한 솔루션을 들을 시간이에요. 돌된 손주를 양육하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는데요. 그래서 계속 아들이나 며느리를 도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질문을 들으니까 있죠,
계속 도와야 할까요? 라는 말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황혼육아를 계획하시는 할머니, 할아버님 계시면 잘 들어주세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할 건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가 내가 수렁에 빠졌다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손주 우리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리고 또 어느 광고에서 그랬잖아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거의 다 왔대요. 그렇게 좋으세요? 아들 손주가 오면 좋지 좋아. 밥 먹고들 갈 거지? 가면 더 좋지. 실감 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뻐요. 이쁜데 애 키우는 건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계속 우리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밑줄을 치자고 한 거는 계획하지 않으시고 맡으신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물론 도와주는 거겠죠. 근데 도움이 아니라요.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황혼육아 계약서라는 말을 쓰는데 저도 좀 용어를 할 때 감수가 근로계약서라고 할까? 그랬는데 있죠. 그럼 또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가 되면은 이게 또 갈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바꿨습니다. 근무계약서. 그러니까 근무계약서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지요? 기간 들어가요. 그러니까 맡으실 때 맡고 나서 중간에 하셔도 괜찮아요. 하셔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잘 들으셨다가 그래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형식적으로라도 이게 꼭 필요해 라고 하면은 오늘 당장 근무계약서를 쓰십시오. 근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초안을 좀 잡으셔가지고요. 근무계약서 잘 쓰자고요. 근무계약서를 쓰는 이유는요. 서로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낯설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준다. 내가 이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계속 도와줘야 돼? 아니 내가 도와주면 고마운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서운병 걸려요. 그래서 황혼육아 하시는 조부모님들께서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한참 상담하다 보면 막 서운함이 있잖아요. 막 땅콩 줄기에서 막 땅콩이 엮어서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왜 얘기를 안 하시니까 안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그 심리 알죠 우리? 내 자식 흉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터놓기 시작하면 그 누구보다도 서운해요. 처음부터 정확하지 않게 하셔서 그래요. 정확하다는 건 뭐냐? 내가 몇 년 동안 해주겠다. 근무 기간을 정하셔야 돼요. 1년 12개월이거든요. 1년이면 12개월이면은 어린이집 보낼 수 있죠, 선생님? 네. 좀 야박해? 12개월? 아유, 아직 어린데 어린이집 보내? 근데 조부모님의 건강 상태, 그리고 상황, 그리고 조부모님도요. 조부모님은 또 부부세요. 그래서 손주육아 때문에 두 분 사이가 더 좋아지셔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손주를 얼만큼 케어해 줄 것인가. 기간 정하십시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곳이 있어요. 근무지. 이 근무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손주 집에서 할 것인가 내 집, 그러니까 조부모님 집에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근무 내용이 달라져요. 우리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손주 집에 가면 그 손주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우리 아들, 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괜히 냉장고 열어보고 괜히 옷장 열어보고 괜히 청소해주고, 이 괜히라고 붙인 얘기는 하시지 않으실 일 하시면서 갈등을 많이 빚거든요. 그래서 근무지를 저는 가급적이면은 조부모님 집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퇴근하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우리 아이 집에 가서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한다면 명심하세요. 절대 살림은 해주지 않으시는 걸로. 야박해 보이나요? 근데 처음이 분명하면요 끝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있죠.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급여, 그렇죠? 돈. 가족끼리 이거 정말 생병 앓습니다. 그래서 연봉 협상 반드시 해야 돼요. 얼마를 줄 것인가. 거기에는 이제 객관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질문지 대략 검토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좀 그때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용돈 형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급여거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근무 시간.
기간하고는 또 달라요. 근무 시간은 우리 자녀들의 또 근무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07시에서 18시 또는 19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추가 근무 시간이면은 거기에 대한 응당 뭐를 준다. 네, 뭐 간식 사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돈이든 또 다른 어떤 형태든 간에 그렇게 적어 놓으면 자녀들도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 내 아이거든요. 아무리 내 부모님이 맡아줘도 사실 1차적으로 양육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은 아이의 부모님이세요. 손주 육아는 대안이고 차선이지 최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도 뭐 요즘 뭐 저녁 있는 삶 해가지고 워라밸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 입장에서도 어머 나 9시까지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오셔야지 이게 조금 더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 계약서를 대략 초안 잡아놓고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하실 거 추가하시면 처음에는 조금 웃으면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조목조목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또 갈등이 또 고조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황혼휴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는 건데 밑에다가 우리 계약서에 단서 붙이죠. 뭐 이렇게 단서. 위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찌어찌 하기로 한다까지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도장 쿵쿵 이렇게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12개월 후에 그럼 딱 끝낼 수도 있고요. 재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또 있잖아요. 재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비한 거, 보완점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계약서를 쓸 수가 있으니까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오늘 할머님 꼭 봐줘야 되나 어째야 되는 거는 계약서 한번 써보시고 쓰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지혜로운 답이 나오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박사님 좀 전에 계약서에 양육비를 아이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나왔죠. 네. 마침 양육비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 양육비는 어느 정도 받아야 하나. 지금까지 용돈 형식으로는 받고 있는데 주변에 또 손주 보는 친구도 많은데 돈은 확실하라고 하더라고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가족끼리니까 더 확실해야겠죠? 그렇죠. 네. 가족끼리 참 어려운 게 돈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정서적으로 할머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게 참 따뜻하고 고마워요. 내 자식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하루 이틀 진행되면서 슬슬 약이 오르세요. 이거 양육하지 않았더라도 저희 엄마 따라서 제가 마을회관 가봤는데 이 할머님들이죠. 저는 이제 우리 엄마 세대 이제 할머님들끼리 모이셔가지고요. 자식 용돈 얘기하는데 저는 저 중에서 반쯤은 좀 거짓말도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서로 있잖아요. 뭐 10만 원, 3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막 100만 원까지 가는데 솔직히 여러분 아이 키우면서 양가에 100만 원씩 보낼 수 있으세요? 있으신 분도 계신가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부모님들 용돈을, 순수 용돈을 100만 원을 막 말씀하시는데 그 마을회관에서 제가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들이 과장법이 좀 있으시구나. 이유는 뭘까요? 내 자식 올리고 축혀 올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아니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렇게 용돈을 막 받아. 어머 근데 나는 정말 이 막 갇혀 있어. 특히나 신생아 영아들은요. 할머님들이 외출도 못 하세요. 뭐 20 몇 개월, 30 몇 개월 되면 뭐 어린이집도 가고 뭐 좀 숨통도 트이는데 이건 꼼짝없이 갇혀서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집 받는 거 보면은 아니 나는 이거 50만 원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저 내 친구는 뭐 100 얼마를 받아? 막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말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근무계약서 쓰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꼭 참고하세요. 자, 용돈이에요. 이건 양육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용도가 명분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비 할 때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세요. 객관적인 것. 객관적인 게 뭐냐면 우리 자녀, 그러니까 손주의 엄마 아빠죠. 이 친구들의 벌이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베이비시터, 우리 동네 베이비시터는 대략 얼마 받는가.
물어보세요, 주변에. 그래서 베이비시터. 이게 객관적인 거고요. 주관적인 게 또 고려가 돼야 돼요. 주관적인 건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할머님, 할아버님들 뵈면은 내가 애들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없는데 지들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손주 보면서 돈 받는 게 뭐 이렇게 슬슬 시작되시다가 그래도 설문지 조사하면 많이 주면 좋다로 가요. 앞에서 인터뷰하실 때는 뭘 받냐고 그러시다가 그래도 정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객관적으로 받으시고 싶으시다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최저 시급이 급여 30만 원 정도예요. 최저가. 이보다 좀 덜 받고 계시는 지금 조부모님 계시면 어떡하나요? 네, 부모님들이 더 드리셔야 돼요. 3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가 현재 처한 상황과 내가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얼마큼 해주지도 못했는데 라는 것까지 이렇게 잘 합해서 이퀄 양육비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잘 고려해서 형편에 맞춰서 그 다음에 내가 종일 육아를 하는가 파트타임, 그러니까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다녀와서 내가 부분적으로 맞는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맞는가, 이것도 사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시기도 하겠지만은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하는데 꼭 같이 앉아서 티타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는 티타임 참 많이 강조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차 한 잔 놓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격식이 있게 해요. 그러니까 차 한 잔 마시면서 그 부분 꼭 얘기하시고 근무계약서에 꼭 쓰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양육비 어렵게 정했는데 애 키우다 보면 있잖아요. 뭐 기저귀 살 때 썼다. 애 용돈 줬다. 아이 간식비 썼다. 아이고 그리고 남는 게 없어. 이러시는 분 계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쵸? 강연에서 꼭 얘기 드리죠. 용도를 따로 해라. 그래서 아이 거 샀을 때는 할머님이 사지 마세요. 조부모님이 왜 사십니까? 엄마 아빠가 사야지. 근데 사라고 해서 샀어요. 그럼 영수증 함을 따로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별도의 영수증 함에서 거기다 놓고 그거는 월말에 계산하시도록 한다든가, 아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직장 다니는데 물건 사거나 그렇게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손주를 위해서 전용 카드 있죠? 손주 용품 사는 전용 카드를 주셔서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좀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육아비 받으시고요. 양육비 받으시고 그거를 막 용돈이다, 손주한테 준다 이렇게 합하지 마세요. 이게 섞이면 있잖아요.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취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받으셔가지고 내가 자아실현하고 제2의 인생을 산다라는 개념에서 나는 이거 분명히 급여를 받고 보람있게 하는 일이야. 이런 또 직업의식을 가지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양육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질문 3가지를 통해서 왜 3대가 행복해야 하는가, 황혼육아를 통해서, 그리고 좋은 소리 못 듣는데 내가 손주육아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 고민, 그리고 계약서, 근무계약서, 황혼육아 근무계약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3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요, 댓글 올려주시거나 또 제 연구소 홈페이지 있어요. 거기에 상담글 올려주시면 제가 전화로 상담 드릴 수 있거든요. 고맙습니다.